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과목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묶어서 세 번째 교과 3과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란 뭘까 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출제 범위가 미묘해도 불구하고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이어서 행정을 주로 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기본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의 기본 방향을 문서화, 합의문의 형태로 문서화한 것을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게 정책, 법제, 행정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만은 요게 이거 협회에서 3과목을 이렇게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순서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도대체 행정이란 뭘까? 자, 크게 심리적 부담 갖지 말고 행정이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왜냐하면 행정학이라고 하는, 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으로부터 분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려는 행정조직의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는 아무리 민주적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실시한다 해도 정치 권력의 존재성을 부정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행정을 정의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스키드모어권을 씁니다. 스키드모어는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활동이다 해서 기관에 뭐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적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다 해서 정책을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행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키드모어권을 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이의 정의 보시고. 그다음에 일반적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 개념도 여러분들 보시되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총론에 이어서 행정은 세부적으로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것은 결국에 인간의 또는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복지 증진, 여기 인간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달성하는데, 인간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도 감독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정비 확립을 통한 조직적 협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키드모어가 말한 것처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 감독, 인적 물적 자원의 정비 확립, 조직적 협력 이런 단어를 나열해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목적과 성격이 나와 있는데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회복지 행정의 지향, 사회복지 행정이 향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냐라고 할 적에 거기는 역시 사회복지 행정은 효과적인 운영이죠. 관리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줄을 치지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참여 강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반영, 또 시민 참여 확대, 민관 협력 이런 등등을 사회복지 행정의 지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앞에서 왜 행정론을 두 번째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저의 좀 서운함을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의 위치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달성하고자 하는 주체가 어디냐를 가지고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이념이라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주민 하나하나 또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목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행정, 우리가 몽테스큐의 3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눌 적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본 방향의 구체화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장 위에 국가의 지향, 국가의 방향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기본 방향, 국가의 목적이죠. 국가 수준의 국가의 목적이 설정되면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이 방향을 성문화하게 되고 이를 집행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 행정을 이렇게 집행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책과 정책의 성문화이기 때문에 정책과 법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것을 우리가 3과목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행정이 3번째 나와야 되는데 정책, 법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나와야 되는데 본 교재에서는 또는 협회에서 시험 과목을 배치는 이렇게 2번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현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란 말이 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을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행정을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시설행정을 말합니다. 시설행정. 거기에다가 공공부문의 개입까지를 포함한다면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뭐 출제가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이란 말로 쓴다. 그에 비해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이란 공사의 모든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조직의 활동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시설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시설 행정을 가지고 시설 행정만 가지고 설명하면 좁은 의미. 거기다가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복지에 관한 관리 운영을 표현할 때에는 넓은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은 왜 필요한가? 아까 사회복지 행정, 내가 사회복지를 포함한 모든 행정은 스키드 모어가 말한 것처럼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나 활동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결국에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그 국가적 개입을 사회복지라고 한 걸로 볼 적에 여기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행정 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기 오히려 필요성만 가지고 사회복지 행정은 왜 필요한가라고 할 적에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왜냐하면 사회복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은 언제나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 속에서 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런 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아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행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환경과의 상호 교환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있죠. 또 조직이, 특히 사회복지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줄치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행정을 이렇게 보시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5번째를 통해서 6번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이행을 위해서. 그래서 4번, 5번도 배경지식으로 참조하시되 1, 2, 3, 6번 정도를 가지고 왜 사회복지 행정은 필요한가? 자원의 효과 효율적 이런 그 관리를 운영을 위해서 또 책임성 이행을 위해서까지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 민주적 접근 방법, 관료적 접근 방법, 또 그런가 하면은 혼합적 접근 방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민주적 접근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가 구어체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참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합의 도출, 참여, 가치 이런 단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의식은 확보하는 데 좋겠으나 소위 효율성, 능률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관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버의 관료제를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관료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유계질서를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시화면과 보고 시스템으로 운영이기 때문에 능률성,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그 자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개그 입장으로 되지 못하거든요. 민주성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놨지만 보통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혼합적 접근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민주로서 주인의식도 갖게끔 하면서 전문적 관료로서 관료, 소위 전문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성도 반영될 수 있도록 뒤에 이제 서겠습니다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 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절차대로만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그것을 합법적 지배라고 합니다. 합법적 지배를 규칙에 의한 지배, 사기에 의한 지배, 법령에 의한 지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합법적 지배, 규칙에 의한 지배지요. 자, 이런 등등을 관료제적에서 사전에 설정된 절차와 규칙, 이거는 합법적 지배. 전문화에 기초한, 역시 전문화에 기초한 것을 기술적 능력에 기초한 이런 거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비인격성. 인간관계는 전면 배제한다 해서 핵심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몰인정성이라고 비인간화 참 차가운 내용 같지만은 그러나 비인간화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사심이 절대로 개입되지 않는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이런 처우가 보장되는 이런 업무가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성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전문화에 기초해야 된다. 몰 인정성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을 관료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은 혼합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무조건 나온다. 두 문제가 나온다.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나오든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나오든 간에 문제를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국어사전식으로 본다면 행정의 개념 다르고 조직의 개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출제될 때는 다음 중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다음 중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 듯해도 문제는 같은 방향에서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일반 행정과 비교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사회복지 행정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보면 이러이러한 행정이 있다,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차례대로 제가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당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 당면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즘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부닥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그리고 행정은 또 사회복지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돕고 돕는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룩하려는 실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은,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한다. 가치 판단은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가치 판단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또는 무엇을 먼저 무엇을 나중에, 무엇을 더 무엇은 덜 이렇게 하는 선호나 선택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정책 결정이라고 표현한 정책론처럼 아니면 의사 결정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당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나 대안 중에 그중에 최선에 가깝다고 하는 소위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뭐가 반영한다? 그 정책 결정자나 정책 결정자 집단이 선호하는 가치가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여기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은 미래를 꿈꾸죠. 미래.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죠. 현 시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 실천은 현재 부적응 상태에 있는 구성원들을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미리 구현해 놓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는데 좀 더 넓고 긴 안목을 갖는 이런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고려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좋습니다. 또 그러면 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은 공공의 의지를 실천해 옮기는 과정이다. 그리고 관리 운영의 객관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인적 자원의 활용 안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관리 운영의 객관화는 관료 제적으로 하면서 몰 인정성, 비인간화일 수밖에, 사적
사적 감정의 배제니까 비인간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싸나운 차가운 느낌은 들지만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이 행정의 혜택을 받도록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객관화할 수 있는데 인적 자원의 활용은 결국에 이 생산성이나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것은 꼭 경제적 요인이나 차가운 이런 관리 운영만이 목적 달성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구성원 간 인하 단결을 도모함으로써도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관리 운영의 객관화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 간에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현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또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인지된 욕구의 충족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브래드 쇼우는 인간의 욕구를 또는 이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 하나를 빼놓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나 규칙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도록 설정한 하나의 기준을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 즉 클라이언트가 느끼고 있는 욕구, 그래서 인지된 욕구를 느끼전 욕구 또는 감촉된 욕구 또는 감지된 욕구, 펠트 니드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서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밖으로 표출된 수요처럼 또는 대기자 행렬처럼 또는 신청이나 청구처럼 밖으로 표출한 욕구를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라고 하고 대상 욕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욕구를 비교적 또는 상대적 욕구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행정은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은 뭘 대상으로 해요? 사회복지 실천은 표현된 욕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현된 욕구. 지금 부적응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배가 고파요, 나는 뭐가 필요해라고 표현한 사람들에도 표현한 그것을 제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표현된 욕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느끼고 있으면서 표현할 수가 없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권신청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당연히,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킨 사람은 당연히 지원을 하지만 신청은 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가슴에 신청하기 직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여분을 두어서 대기하면서 행정은 집행된다 해서 브래드 쇼로 본다면 그 네 가지 욕구 중에 인지된 욕구에 초점을 두고 집행하는 활동이다 해서 인지된 욕구라는 말에 액센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다시는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현재 필요한, 현재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현재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또 미래를 위하여 사회적 역기능의 발생을 예방하는 이러한 기능을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도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는 2과목 1영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을 전통적 영역으로서는 대상자를 가지고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이렇게 미시적 접근, 중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결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는 누가 클라이언트인가?
클라이언트라면 그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언제 필요로 하는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3대 전통적 영역 앞에는 사회복지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 1과목의 이 영역이 사회복지 조사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언제나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활동의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땅 파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맞네, 도와줄 사람 돕네,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도와줄 것을 제대로 찾아냈네, 이렇게 과학적으로 돕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지원 체계를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전통적 3대 영역 그러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해서 실천의 기능에서 실천의 기능은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제공해주고 또 그럼 미래를 위하여 사회적 역기능의 재발을 또 발생을 예방하는 이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라는 것을 실천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대적 사회복지 실천의 5대 영역, 그러면 조사론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3대 영역,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론을 배울 때 갑자기 행정을 통해서 제공받는 서비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똑같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이 사회가 존재한다. 다 좋습니다. 또 여기 보면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모든 직원들이 행정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조직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일선 사업가의 영향력이 크다. 그 어떤 영역보다. 보통 우리가 나중에 길버트 스미스가 조직의 분류를 할 적에 일선 조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일선 행정 담당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존재하는 것들이 보통 초등학교 학급 담임, 중등학교의 교과 담임, 또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또 그런 거면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일선 사회복지사, 다 각자가 맡은 클라이언트나 각자가 맡은 피의자나 각자가 맡은 학급, 각자가 맡은 교과목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하명에 관료제적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실무 담당자의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보장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도 역시 일선 실무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이제는 사회복지 행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쌀이가 제시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쌀이란 사람, 작은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쌀이란 사람의 이름을 알고자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대상자는 투입인 동시에 산출이다. 투입인 동시 변화가 필요한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투입으로 하고, 또 그런 건 산출은 변화된 또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국에 사람이에요, 사람. 왜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휴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투입인 동시에 산출이다. 사회복지는 당연히 행정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 영역이 다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전문가의 영역. 사회복지 행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도 이 세상에 라는 소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사 속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일상적인 사건에 직면한다.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들을 사회복지 행정에서 쌀이란 사람이 주장했었는데, 굳이 쌀이란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그러기는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앞에 두 개는 이 3번, 4번 정도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다시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으로 이제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을 많이 적었는데 읽어봐야만 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다른 건 많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 조직의 주된 활동 대상은 인간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주도는 활동 대상, 사회복지 행정의 주도는 활동 대상은 누구다?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다. 그러므로 다시 여기를 핵심으로 해서 사람이므로, 그렇죠?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활동에 제한이 많다. 이 사람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목표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란 말을 쓰지 못한다.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 지식의 불확실로 인해 서비스 결과에 대한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우리가 교육이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데, 사람 대상의 이런 활동이나 사업에는 성공 확률에 대하여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양적 표현으로 쓰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도 하셨고 오랫동안 배우셨고 했는데 얼마큼 배우셨나요? 가르침의 목적이 몇 %나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휴먼 서비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많은 사회복지 실천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했지만 얼마만큼의 성공 확률을 거뒀다고 보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부터 애매모호하고 사용하는 지식 기술도 애매모호합니다. 표준척도가 없다. 신뢰성 있는 표준척도가 없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과 크다. 결과에 대한 평가 논란이 크다. 뭐 이런 등등을 모두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의 문제를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라고 해서 혼용해서 출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야. 저도 이제 목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라고 나누어서 쓰고 있지만 그냥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든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처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을 보시면 운영 이념으로서는 대상을 가지고 보편주의 운영 이념과 선별주의 운영 이념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은 모두를 대상으로 뭐 다 치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주의 운영 이념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이라고 합니다. 학자마다 행정 이념으로서는 다양하게 많은 걸 제시했지만 오늘날 통설처럼 된 것은 여기 나온 것은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보통 사회복지 행정 이념으로서는 보통 이 네 가지를 통설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 이념과 행정 이념을 연결시켜 본다면 만약에 운영 이념으로 보편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한다면 행정 이념 중에 특히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그 어떤 경우보다 높을 거예요. 낸 사람이나 기여를 한 사람이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차별 없이 한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성이나 접근성을 쓰면 보편주의적 운영 이념, 보편주의를 할 적에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고, 그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채택했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쭉 내려가 보시면 효과성, 효율성 이렇게 나와 있죠. 효과성, 효율성.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 이념을 밑에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평성과 편익성 또는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보편주의가 적합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진다. 그에 비해서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채택한다면 효과성,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겠지만 공평성과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라고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짧게 판사했던 거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문장 두 개를 가지고 행정 이념과 운영 이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책들마다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라고 해서 포스트 코브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라고 해서 P 다음에 플래닝 다음에 올가잉 다음에 스태핑 다음에 디렉팅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런 직선적 라인으로 차례차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의 행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소수 의견들은 빼버리고 다수의 의견만 모아놨더니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행정은 기획이다, 행정은 예산과정이다, 행정은 보고과정이다, 행정은 인사관리 과정이다 이런 등등 다수의 견해로 남은 것이 이러한 과정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차례대로 가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복지 행정은 무엇라고 정의를 해도 ing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ing이다. 그래서 계획을 했다고 해도 보통 계획은 기획은 플래닝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했다고 해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 계획은 쓸모없는 과거의 잔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끊임없이 계획을 이끌어가고 또 그런가 하면 조직도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조직 개편성, 조직 재구조화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고 뭐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그래서 다수의 견해만 가지고 머리말만 가지고 수없이 많은 무의미 절차를 만들었는데 가장 입에 더욱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입에 가장 부드럽게 어울리는 것이 포스트 코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포스트 코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ing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내용에서 저 포스트 코브를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공부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래닝, 그다음에 올가이징은 역할 분담, 과업 분장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스태핑, 적재, 적소에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인사. 또 그런가 하면은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게 본다면 일방적인 지시, 하명, 명령, 감독 이렇게 되는 유임 능력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뜻한 말로 격려 의미로서 지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시, 그다음에 조정, 보고, 재정. 그런가 하면 일반 행정에서 사회복지 행정으로 넘어오면서 하나가 포함된 것이 바로 여기는 evaluating. 일반 행정에서는 소위 행정의 과정을 할 적에 evaluating이라고 하는 평가 과정은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로 넘어오면서 바로 평가가 포함되어서 포스트 코브의 마지막에 이가 붙게 되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역사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에서 역사의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여기만 보세요라고 하는 체크한 영역을 일별하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조선구호령, 이미 많이 봤지만 조선구호령,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주의 근거법의 역할을 했던 것이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자생적인 근거법으로 바뀐 것을 1961년 생활보호법이라고 했었다. 이게 봤었지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다음에 미군정시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착한 뭔가 긍정적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정시대의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형식적으로는 일제시대 것을 계승했으나 일제 것이죠. 했으나 결국에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서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다.
기대는 컸지만 하나도 기대에 맞춰준 바가 없다라고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서 억압, 통제, 또 마치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듯이 하는 온정주의적 이런 성격이 강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날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많은 우리의 역사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에게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외국 민간 원조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부산 피난 시절인 1952년에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연합회의 의미, 바로 의원기관 연합회에서 카바, 여기 나와있죠. 한국의원단체, 그래서 한국의원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카바에 대하여, 카바가 어떤 활동이 되는지 중요하지만 이게 카바가 미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날까지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볼 것은 뭐 다른 연표가 쭉 많이 나와 있죠. 다른 연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나왔군요. 다 좋습니다. 다 버리신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다. 또 지역사회복지에서 배운 것처럼 2005년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요즘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1차 지역사회 복지계획, 제1차 지역사회, 요즘 요즘 보장이라고 씁니다만 바로 이런 모든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심의기구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합니다. 2005년에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이 4개의 연표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중앙집권적에서 점차 지방분권화되면서 접근성이 확대되어가는 그래서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6년 읍면동단위 복지협의와 2019년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사회통합,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었다. 자, 이 4개만 가지고 가시면서 주변을 하나 둘씩 확대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려면 욕심은 열정은 고맙고 참 좋습니다만 오히려 망각률을 높이게 되니까 이렇게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4개의 연표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있는데 다 제가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책을 써놓고도 그렇습니다만 참고 자료로 만약에 독학사 하시는 분이라든지 학점은행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큰 도움을 받으시고 시험용에는 좀 출제비 조금 미묘합니다. 쭉 올라가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과 영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본다면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1935년에 사회보장법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지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1935년에 사회보장법 보시고 그리고 쭉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 보시면 뭐 미국 다 그만 봅니다. 다 그만 보시고 영국으로 넘어가시면 영국도 역시 많은 역사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해서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피렌덴드법, 개정구빈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베버리지 보고서, 또 복지국가 위기, 대처, 파울러 보고서 이런 등등을 쭉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역사는 이미 앞에서 다 공부한 걸로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을 본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십니다. 쭉 넘어. 현대복지에서 볼 적에 여기 나오는 다시 복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시 베버리지 보고서에 있는 바로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기 영국을 좀먹는 사회학으로 5학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으로 공공부조를 가미했으며 성공리에 이끌어가게 한 3대 전제주고까지 합쳤던 5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보장 운영에, 근데 사회보장 운영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사회보험 운영의 6대 관리 원칙, 균일각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포괄성, 또 대상의 분류, 뭐 이렇게 해서는 관리 운영에 나오는 이 박스에서 여기 보이는 이 5학과 5대 프로그램과 그리고 6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듯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행정이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범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시범보고서 1968년의 시범보고서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사회복지론에서 1968년 시범보고서, 1971년 하바트 보고서, 1982년 바클레이 보고서,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 4개의 보고서를 행정에서 시범보고서를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을 얼른 넘어가서 지역사회복지사 발달사에서 4개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일별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 보시고 여기 대처정부의 공공정책관을 정리한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적 관점으로 이끌어가는 파울러 보고서를 역시 여러분들은 정책론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과정이 확대되어서 나중에 복지다원주의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다시 복습 겸 해서 페이지를 빨리빨리 앞으로 돌려보내시면 아마 개수가 서너 개는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제3과목 중에 제2영역 행정론 첫 번째 파트를 마감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